벌써부터 이 무겁고 암울한 기운이 두 분한테서 느껴집니다. 오늘 시장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출원 요일을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극히 이제 말리셨잖아요. 아 근데 요즘에 네. 뭐 월요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내일 나오세요. 뭐 민수 대표님 정도 돼야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에 매일 가능할 것 같고 저처럼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이건 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네. 제발 이제 다음 주에는 반등 좀 하자라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아쉽게도 오늘도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저는 아침에 오전장에 약간 저점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새벽에 제가 이제 저희 고객분들한테 발송하는 그 전략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오전에 아주 잠깐이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5%가 저점이었고 네. 장중에 소폭 플러스로 반전이 오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오늘은 그래도 우리 연합 가기 전에 뭔가 좀 분위기가 살아나는구나라는 희망을 살짝 가졌다가 네. 웬걸 뭐 다시 이제 원위치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아침에 저는 이제 새벽에 그런 전략을 보내드렸냐 하면 그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안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하락했지만 메모리 위주로는 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메모리 설계 관련된 이제 반도체 설계 관련된 그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마이너스 한 8%, 9%씩 많이 빠졌고 사실은 우리나라 메모리 관련된 SK 하이닉스 ADR이라든지 뭐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 부근이 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낙폭을 줄이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뭐 웬만해서는 지금 잘 안 되고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주 후반에 이 구글이라든지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뭐 가이던스를 보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하게 되면서 또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기다려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그런 빅테크들의 가이던스를 지난달 이맘때에도 참 많이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달 전부터 사실은 기다렸죠. 맞아요. 네. 그 흐름들이 맥 빠지는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떠셨습니까? 시장은 네. 대부분이 옳습니다. 시장이 가는 방향이 대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가끔씩 틀리고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단기적으로 틀릴 때가 어떤 때냐면 수급이 꼬여갈 때 그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가 내가 바라보는 건 맞는데 네. 시장이 수급이 꼬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 때문에 꼬여 내려간다 그러면 괴리가 커지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고 진짜 이게 반대로 가는 생각하는 거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질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견뎌야 됩니다. 견디는 자가 살아남는 자가 결국에는 또 다시 성과를 누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지난주부터도 그렇고 한 최근 들어서 계속 IT에 대한 조롱 그리고 또 하락하다 보니까 반대적인 상황들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바뀐 건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냥 차라리 저 레버리지 다릴 종목 거래 정지시키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하루만 거래 정지시켜 본다.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지금은 약간 수급 교란이 많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반등하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가지고 이제 또 충돌하더라고요. 오늘 분봉 보시게 되면 아주 난립니다.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서 들어가서 단타 칠 사람 치고 뭐 외국인들 또 들어갔던 거 다시 엎어치고 매치고 난리더라고요. 시장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펀더멘탈을 위협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까지 하이닉스가 흑자에서 적자 반전됐었을 때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43% 빠집니다. 그 정도 수치까지 왔다 그러면
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전을 기다릴 때가 맞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버티시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등이 나오는 어떤 티핑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걸 알면 그거는 시장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나온다고 대충 순글이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아까 갖고 일단 자정작용이 나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에서 나올 겁니다. 위코스피. 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가의 변동성이 98까지 찍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요. 예. 차라리 그냥 짐바브웨 증시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살짝 보시게 되면은 급한 모습들은 끝났고 돌리려고 하는 과정 쪽에서 이게 각도가 변동성은 뭐 어떻게 분석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중요한 게 각도입니다. 각도와 기세, 각도가 이꼴 기세거든요. 그게 지금 들어왔던 게 이제 각도 꺾입니다 지금요. 그런 쪽에서 이 이상으로 100으로 또 90 몇 대까지 갈 리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반대로 꺾인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변동성이 살아있던 가장 중요한 게 한 70대 75, 76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밀려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수는 7천선 이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되게 탐탁치 않게 보시네요. 이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데 스스로 네. 방금 또 되게 깨우친 게 저도 센티가 많이 죽었나 봐요. 방금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다시 90까지 갈 리가 없잖아요 했는데 속으로 그건 모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버렸어요. 변동성의 특징을 잘 모르시는군요. 고점이 잘 안 나옵니다. 변동성이 극화되어 있을 때는 네. 고점을 더 갱신을 못합니다. 그런 관점 여기서 멈춘 거 보시면은 그럼 너무 다행이죠. 예 그렇게 나오게 되면 혹시나 한 70대 중반만 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인버스나 레버리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막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기간적인 쪽에서 자율 조정만 나온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자율 조정이죠. 그것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시장은 70대도 말이 안 돼요. 이거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게 그런 쪽에서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 좀 수급적인 측면도 좀 여쭤보긴 할 텐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 뭐 현선물 매수도 있고 오늘 막판에 이제 선물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사기도 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의미를 어느 정도까지 좀 둘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뭔가 반전을 보였다라고 보기는 조금 뭐 아쉬운 규모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였나요? 1, 2주 전이었나?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 이틀 연속 뭐 조단위 매수세가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잠깐.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냥 뭐 마이너스로 순매도로 완전 전환되면서 지금 시장을 찍어 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약간 저는 한 1,000억, 2,000억 정도 본 것 같은데 종가를 제가 외국인들 현물 코스피에서 얼마를 샀는지를 못 봤거든요. 코스피에서? 네네네. 코스피에서는 5,200억. 5,200억 많이 샀네요. 그러면 오전보다는. 그래서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 5,000억 산 걸 가지고 뭐 추세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것 같고 다만 그 매수세가 오늘 그래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가 좀 멈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5천억 중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7천억 샀으니까.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오히려 약간의 순매도고 두 종목을 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한 건가라는 생각을 누군가는 시장에서 아까 자정작용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자정작용이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좀 과한데라는 생각을 누군가는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고요. 그 사실은 지금도 약간 그런 구간에 이미 저는 좀 진입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처럼 이 지금 자신이 약간 없어지는 그죠. 최근에 계속 우리가 두들겨 맞다 보니까 심리적 지지선을 계속 이탈하고 거기에 또 그 구간을 이탈하면 누군가는 알고리즘으로 거기 이탈하면 팔아라라는 식을 누군가 걸어놨을 수도 있거든요. 이 뭐 월가에는 CTA 전략으로 추세 추종 전략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21선, 61선을 보지만 뭐 또 51선 뭐 이런 보는 쪽들은 최근에 거기 이탈하면 일부 비중 축소 뭐 이런 부분들의 알고리즘이 걸렸었다면 사실 이번에 다 거기 이탈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과하게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건 맞으나 이거는 좀 과한데라는 생각은 저도 지금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이제 티핑 포인트가 반전 포인트가 나오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 트리거가 결국에는 뭐 짧게는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가 될 거고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오늘 제가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한 4시경에 요런 기사가 돌았어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우리 그렇게 심각할 정도 아니고 또 외교 채널 가동되고 있고 뭔가 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 라는 내용이 4시 이후에 요 내용들이 돌았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오른쪽에 요 유가 흐름 보시면 이게 일간 기준입니다. 85 정도 수준에 있다가 이게 82 밑으로 훅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약간 82 위로 다시 약간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뭐 다른 뉴스 제가 파악하지 못한 뉴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요 유가의 순간적인 영향을 요 부분으로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 돌아서면서부터 장 끝나고 우리 오늘도 사실은 저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3시 반에는 그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야간 거래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뭐 오늘 많이 빠졌던 반도체 소부장부터 해서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정규장보다는 지금 살아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큰 실마리는 풀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짧게는 이번 주 다음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가이던스가 중요한 거고요. 크게 추세적인 반전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지금 저는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도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는 두들겨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들겨 맞고 있다고. 그러면 그 생각마저도 바꿔줬을 때 시장에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성장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훅 이렇게 디스카운트도 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쨌든 우리 빅테크들이 투자 많이 한다고 발표를 이번 주 다음 주 하는 건 좋은데 네. 결국에는 그 말로 발표하는 건 좋은데 그 돈을 자기들 금고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빚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야지만 오늘 이번 주 다음 주에 발표하는 그 빅테크들의 투자 가이던스 상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엔 추세적인 반전을 만들어내는 역할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은 그들이 만들겠으나 추세 반전은 매크로 관련된 이 부분이 방향성이 좀 바뀌어줘야 믿음이 생겨야 9월 달에 금리 인상까지 안 가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만들기 시작하면 저는 오늘 지금 우리 야간 거래에서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에서 지금 움직이는 이 흐름들이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딥밸류 구간으로 저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또 이러다가 또 치고받고 또 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 부분들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포인트 또 얘기를 해주셨고 현재 뭐 미국 선물은 강보합권 정도 하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좀 나아지기를 바라봐야 될 텐데 이게 한쪽에서는 센티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수급 쪽으로 많이 꼬여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을 규정해 주세요, 분석해 주세요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거거든요. 대표님께 그래서 여쭤보면 최근에 이런 수급 상황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좀 이런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좀 매수를 가끔씩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대표님만의 또 언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풀어주시죠. 이게 이런 때 수급으로 뭘 잡는다. 답이 안 나옵니다. 수급으로 외국인들이 지금부터 돌아서니까 바닥이다. 아니면 뭐 기관이 뭐가 들어오니까 바닥이다.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바닥 잡게 되면 평생 가봐야 주식 헛다리 잡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그들이 일단 뭐 더 팔 거는 그동안 계속 또 헤어컷 해왔기 때문에 지금 빈집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언제든지 채워넣을 수 있는 구간들은 들어오는데 이들이 주도하려고 나온다고 해서 뭐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쪽에서 막 과거에 팔았던 것들만큼 뭐 올해 140조가 넘게 팔았다. 네. 그 중에서 뭐 70조를 산다. 이거는 아마 지나오면서 끌어갈 때를 봐야 될 것 같지 바닥에서 이제 저점이니까 우리 산다 딱 이렇게 신호가 안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바라보는 것보다 지금은 먼저 수급적인 쪽에서 체크해야 될 게 제가 보기에는 신용 잔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이 꼬였던 이유가 뭐냐라고 봤었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오늘 아까 저 데이터 중에서 오늘 이게 없어졌네. 오늘 가장 거래 대금 중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딱 끊어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간에 있고요.
나머지는 죄다 인버스, 레버리지 그래서 그게 다 8개, 9개 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지금, 얘기는 네, 개인 나가고 있고 기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저기 저한테 왜 없죠 저게? 네, 저기 하여튼간 저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전 ETF 쪽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쳐도 모든 종목들 다 거래대금 순위적으로 쭉 논다.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이 종목이 없어요. 10위 안에 있는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지 이게 없습니다. 다 저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시장이 교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계단식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맥을 못 주고 매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도 담보 비율이 좀 적어들고 근데 나머지 종목들 같이 신용까지 다 썼다 그러면 그게 매도 압박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종목들도 다 초토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게 반대매매.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신용 반대매매가 얼마 나왔습니까? 1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가 1조. 1조 때 단위에 나온 게 두 번째예요. 근데 그만큼 신용이 부담이 가장 컸었기 때문에 디레버리지 되는 구간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바닥을 잡으려고 하더라도 못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더 빠지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또 쇼감마 들어오고 이런 쪽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수급의 꼬임이지 이걸 가지고 이러한 상황 쪽에서 외국인들이 산다 이런 걸 뭐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그러니까 시장의 약간 약속들 이게 어느 정도쯤에선 이제 좀 됐어라고 하는 걸 맞춰갈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으로 바닥 잡는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뿔풀이 흩어져 있는 투자자들이 이젠 됐어라고 약속을 할 만한 이슈거리가 됐든 조건이 됐든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조건은 어디에 있다고 혹시 팀장님 보십니까? 그냥 희망적인 거 하나 오늘은 그냥 보여드릴까요? 제가 항상 조금 죄송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 7월이 이제 거의 또 마무리돼 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네, 7월 내내 이러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우리 증시는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8월을 기약하면서 2000년도 이후부터 이제 SK 하이닉스 월간 하락률을 한번 쭉 뽑아봤거든요. 예, 데이터 한번. 예. 근데 이제 매월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월이. 그래서 밑에 다 잘라버리고 제가 엑셀 다 잘라버리고 한 달에 20% 이상 빠졌던 날만 뽑은 겁니다, 그냥. 예. 한 달에 20% 이상. 그래서 2003년도 정도 이후에 월간으로 20% 이상 하락했던 부분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4번 해서 8번 정도, 8번 정도가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한 거는 여기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있잖아요, 오늘. 오늘 우리가 한 4~5% 빠졌죠, 코스피. 예. 그거 아니었으면 여기 안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주말에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3회라고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오늘 코스피가 거의 5% 가깝게 빠지는 바람에 7월 달도 이제는 30% 이상 하락한 횟수로 들어가 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3번이 아니라 4번으로 2008년도 금융위 이후에는 거의 처음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게 뭐 일부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올해 빼고 나머지들은 다 크레딧 리스크가 있든 그렇죠. 시스템 리스크가 있든 뭐 그게 있잖아요. 원래 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황당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시장이 뭔가 안 좋을 때마다 보여드렸던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순환매잖아요. 테크 좀 빠지면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이 돌면서 미국은 전체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약간 이동하면서 괜찮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뭐 한쪽 빠지니까 이쪽도 같이 덩달아서 지금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뭔가 시스템적 위기나 신용 경색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뭔가 실마리가 풀리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실마리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려운 부분이고 어쨌든 그러면 과거에 이러한 구간에 있어서 다음 달 어쨌든 7월 달은 뭐 빅테크들 잘 나오고 하면 어쨌든 될 것 같고 8월 달은 그래도 회복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봤을 때는
과거에 20% 이상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는 빨간색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파란색 두 달 연속 이렇게 많이 빠졌던 구간은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2008년도입니다. 네. 2008년도를 제외하면 SK 하이닉스가 20% 이상 빠진 달 그 다음 달은 어쨌든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여기 제가 물음표를 해놨지만 플러스로 제가 다음 달에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바람이고요, 사실은 바람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이렇게 역사적으로 과하게 빠지고 난 다음 달은 반등했으니까 다음 달은 좀 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요거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한번 찍어 눌렀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뉴욕의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온 거 있잖아요. 뉴욕의 데이터 센터 나온 거. 요거 관련해서 이거 크게 저는 아직까지 이 AI 투자 사이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뉴욕의 데이터 센터를 당분간은 막는 거 가지고는 왜냐하면 아래쪽에 제가 이거 미국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보이시죠? 네. 이거 뭔가 불이 노랗게 빨갛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있잖아요. 네. 이거 왜 제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뉴욕이 오른쪽 상단부에 여기 있는데 이 뉴욕이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AI 데이터 센터의 방향성에 큰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도 주말에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게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악재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려고 한번 뽑아본 겁니다. 미국 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금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주요 지역을 미국 지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뉴욕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동그라미의 크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큰 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지니아나 텍사스 같은 데이터 센터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그들 지역입니다. 딱 넓은데. 네, 딱 넓고 전력도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고 그리고 이 파란색은 건설 중인 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면 그러면 뉴욕은 이 동그라미 도너츠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작죠? 네. 작고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는 3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라도 규제로 인해서 조금 여기 쪽 지역은 뭐 멈춘다고 하더라도 전체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뉴스인데 사실은 요즘은 그냥 살짝만 이렇게 스쳐도 이걸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정도로 지금 좀 뭔가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요런 좀 조금 들어가 보면 사실은 큰 거는 아닌데 대세에 지장은 없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 뭐 나왔던 게 막 SK 하이닉스의 그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추정치 하향 조정 이야기 나눈 적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큰 이제 이슈는 아니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추정치를 하향해? 이런 부분들처럼 이번에도 이제 약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근데 사실은 뉴욕 관련된 이 부분으로 빠졌다라면 사야 되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주말 사이에도 뭐 나온 거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연장선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장의 경로는 저는 2가지 경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 V자 반등입니다. 그죠? V자 반등. 이번 주 다음 주에 빅테크들 실적 잘 나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들어주는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V자 반등이 있고 잘 될라나 모르겠네요. 어휴 갑자기 저를 근데 요거는 어쨌든 실적 잘 나오고 그 다음에 AI 그 투자에 대한 가이던스를 뭐 괜찮게만 발표하면 기술적 반등 여기까지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건 사실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엄청 센 반등이죠. 그렇죠. 근데 제 희망을 담아서 사실은 이 라인을 전고점까지 그린 거고요. 사실 요거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W자 반등이 추세적인 반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추세적인 반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제 7월, 8월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나올 물가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미국과 이란의 중동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맞아요. 저는 가장 추세적인 반전에서는 핵심 아닌가. 그래야지 결국에는
뭐 투자도 계속 이어지고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경로 중에 V자로 갔으면 당연히 좋겠고요. 예, 그게 아니더라도 뭐 9월달에 금리 그 연준의 스탠스 변화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만 생기면 충분히 저는 뭐 W자 반등은 바닥 형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일단 지켜볼 생각입니다. 팀장님께서 방금 전에 자료로 시각화를 시켜줬는데 2부에서 저희가 박근영 부장과 얘기했던 것도 그런 거거든요. 다중바닥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W자가 나왔을 때 좀 그때는 좀 그때 가서 매수할 법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혹시 뭐 같은 맥락에서 또 네. 얘기를 해주셨고 그 뭐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도체 어차피 이야기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자료 보면 요즘 그 MDD라는 게 되게 유행처럼 네.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고점 대비해서 최대 낙폭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가지고 이 정도면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저는 이제 아까 밖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이걸 뽑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업데이트를 친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사실은 마이너스 한 31, 32였습니다. 근데 오늘 빠진 것 때문에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연준의 이 통화 정책 스탠스의 변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던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2022년도와 2023년도 그 사이가 금리 인상 경로와 함께 시장이 무너졌던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코스피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시간관계상 반도체만 보여드리면 그때 당시에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반도체 섹터는 마이너스 35% 정도 빠졌었거든요. 네. 22년도, 23년도 이때. 그러면 지금 얼추 금리 인상 때문에 흔들리는 거라면 얼추 거기 부분까지 지금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25년도에 우리 초에 왜 트럼프 대통령 2기와 함께 관세 이슈 있으면서 반도체 흔들릴 때는 거의 37%, 38%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이후에 반도체 MDD 기준으로는 사실은 저는 빠질 만큼 8, 90%는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까 저 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만약에 못 팔고 내려오신 분이라면 팔기보다는 지금은 좀 견디는 게 맞는 그렇죠. 그런 구간 아닌가 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사실 팔라고 해도 못 팔 구간이기도 할 뿐더러 근데 너무 이게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너무 죄송한 말씀이 그냥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2부에서 박근영 부장님 그 마지막 장표도 그렇고 이 장표도 다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없던 시장이 지금 펼쳐진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 이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이 정도에서 반등 나올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에 대한 약간 설득이 좀 덜 되는 것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예, 그게 센티가 좀 많이 꺾였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수급적인 꼬임인데 네. 이거는 예전에 없던 현상이잖아요. 네. 이 수급적인 꼬임, 이 정도의 수급적 꼬임은 우리도 예전에도 쏠림 현상이라는 거는 있었거든요. 있었죠. 20년 동안 네. 중간중간에. 근데 이 정도로의 상황은 그래요. 없었다 보니까 뭐 과거에 이 케이스대로 이번에도 이 정도 빠졌음이라는 게 충분히 안 먹힐 수도 있고 더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뭐 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라도 우리가 참고할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업데이트를 한번 쳐봤습니다. 혹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제 반등의 길을 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대표님께서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뭐 결과적으로 반도체 이슈가 되겠지만 더 걱정하거나 더 우려해야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시장이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이슈나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다 나왔는데요. 최근에 우려감들은 메모리 반도체 고점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빠진다라는 쪽들인데 원래 그래요. 시세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다 그쪽으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쪽으로 다 이슈가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는데 왜 빠져? 그럼 이유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를 붙이다 보니까 계속 지금 생산되는 게 고점론, 버블론, 디램 이제 고점 치고 이제 빠진다. 네. 뭐 요즘 보면 지금 업체들보다 저희가 더 잘 알아요? 투자자들이? 네, 아니죠. 근데 막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직까지 부족한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얘기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시장은 벌써 2028년 정점이니까 1년 반 정도 땡겨와서 지금 팔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이 외적인 요인이 더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빠지는 가운데 저희가 그동안 없었던 것들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 수익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기가 찹니다 아주. 예. 일단 이 과정 쪽에서 탑2마저도 빠졌어요. 그거는 뭐 인정.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관련된 반도체 쪽이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뭐 다 소부장 쪽이겠죠. 그렇죠. 그나마 여기 선방했습니다. 그런데 비반도체는 탑2보다 더 빠져버렸어요. 거기다가 더 어이가 없는 일들은 저 밑으로 가게 되면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덜 빠지네요. 이거는 요즘에 나왔던 특이한 현상 아시죠? 네, 그 시가총액 뭐 300억, 500억 이상 못 가게 되면은 그것도 퇴출된다라고 하면서 막 랠리 펼쳤던 것 때문에 소형주가 좀 강하게 보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가 넘게 빠졌었어요. 이런 쪽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가 약간 좀 고심한다고 하는데 비반도체 코스닥은 뭐 초토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현상이 나왔냐면 그러면 지금 업황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두배 ETF, 그 레버리지 ETF 상장한 다음에 50일 동안 개인의 누적 순매수가 13조예요. 그런데 최근에 코스닥 누적으로 쭉 보게 되면 1,500일 동안 개인 누적 순매수가 13조 8천억. 그러니까 왜 몇 년입니까? 그만 7년 정도쯤 계속 사던 게 50일 만에 뭐가 확 뒤바뀌었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라고요? 뭐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 수급 관련된 쪽이 꼬임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이거 빈집이에요. 빈집이니까 들어가라고요? 못 들어가요. 빈집에서 지금 탈탈 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널브러져 있는데 여기서 샀다가 이번에도 보니까 하다 못해 최근에 다트 공시를 쭉 보다 보니까 그 기업 내부에서 그러니까 특히 CEO가 매수 공시가 나오는 게 되게 많습니다. 와 이런 종목들까지? 그리고 또 요즘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자금 들어와서 자기네가 사는 거 있고 뭐 타이거 자산운용 뭐 이런 운용사 쪽에서 들어와서 한 5% 이상 들어가고 공시하는 것들 이거 요즘 안 보이시죠? 한번 쭉 보세요. 들어간 종목들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렇게 펀더멘탈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겠지. 들어갔던 종목들 더 빠집니다. 이게 무슨 빈집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겠죠. 이거 막혀야 돼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서 이제 선수단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바뀌기 시작해야 그다음에 시장이 돌아갑니다. 안 들어오게 되면 지금부터 빠지는 거 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수급으로 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거래 정지시키세요. 차라리. 그래야 정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대표님과 같은 화면에 잡아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빠져나가시려고요? 예, 그러지 마세요. 수급 왜곡을 바로 잡아야죠. 지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변동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포인트들을 또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저것도 저거지만 어떤 반도체 쪽으로의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었는데, 그거요? 예, 예. 그것보다 이제 수급적인 측면, 근데 그게 맞죠? 수급적으로 많이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뭐 반도체나 시장이나 아니면 시장 수급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로 더 언급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두 분? 반도체 해요? 아니요. 뭐 공급 과잉 이게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고 싶어요. 예, 그럼 왜냐면 공급 과잉이나 막 가격 피크나 이런 거야 진짜 우리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현대차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토요타하고 피지컬 AI 뭐 협력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경쟁 막 이런 로직도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가 로봇으로 반등을 할 거야라고 스토리가 나왔던 게 꽤 됐는데 여전히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런 자동차 대표주들 혹은 여기 플러스로 더해서 로봇주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자료를 그러면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반도체하고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뭐가 다르냐 하면 반도체는 지금 실적은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8년도에 뭐 업황 꺾임을 지금 걱정하면서 거기
주가를 지금 뭐 땡겨와서 지금 매도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지금 현대차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요게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EPS가 빨간색 선입니다. 12개월 포워드 기준 주가를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주가는 실적에다가 멀티플 곱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주가의 가장 베이스는 어쨌든 실적인데 실적이 지금 보시면 좀 상반기에 살짝 드는 듯 하다가 지금 별로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만큼 본업인 자동차에서는 현대차가 지금 뭐 뚜렷한 뭔가 EPS의 증가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내려가서 이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면 자 포워드 PR입니다. 포워드 PR 기준으로 10배가 넘습니다. 지금 10배가.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현대차라는 기업은 EPS는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이 멀티플이 5배에서 10배까지 올라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뭐 방금 제가 계속 연준에 이제 그 스탠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원래는 금리 인하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뭐 연말 연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금리 인하로 가 있는데 그게 뒤집혔을 때 성장주들은 밸류에이션을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사실은 좀 계속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차는 그러면 여기에서 로봇이라는 밸류에이션을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느냐인데 지금 금리 상황은 제가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보여드린 그림이 빨간색의 이 롱텀 금리가 올라갈 때 파란색의 이 멀티플은 떨어지거든요. 이 금리가 지금 계속 어쨌든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멀티플이 깎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봇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받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일단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연준의 스탠스가 만약에 8, 9월 달에 바뀔 수 있다는 희망만 생기면 저는 다시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게 확인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그러면 결국엔 수급적인 부분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수급적인 움직임은 이 부분을 보시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신용 잔고가 꺾이고 있다라는 그림들을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는데 우리 그 인포맥스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대형주들의 방향성을 내가 궁금하다고 하면 결국에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주가는 같이 좀 움직이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섹터와 함께 신용잔고 추이를 같이 한번 그려보 예전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요. 거기 예탁금하고 신용잔고하고 괴를 같이 하고 이런 섹터 지수들도 주가도 신용잔고와 함께 거의 유사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자동차 섹터의 신용잔고는 5월을 피크로 6월, 7월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즉 유동성이 자동차에서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물론 요 빠져나가는 것들이 다 어느 쪽으로 몰렸는지 다 아시죠 이미. 그렇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결돼야 되죠. 다시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서 로봇에 대한 멀티플을 올려주는 환경이 와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자동차 섹터로 돈이 좀 들어오는 유동성의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흐름으로서는 이 추세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자동차 쪽에 뭔가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는 그림보다는 빠져나가는 그림이다 보기 때문에 저도 자동차는 반도체 반등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섹터로 보는 게 그렇죠.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재무제표 잠깐 보여주셨는데 어쨌거나 매출은 소폭이지만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고 그렇죠. ROE는 적정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투자에서 유의미하게 좀 멀티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귀결되는 게 이게 금리다 보니까 근데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근데 ROE가 지금 8배에서 9배 정도 사이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가이던스가. 그러면 우리가 ROE가 한 10% 정도 나올 때 PBR 1배 정도 우리가 쳐줄 수 있는 게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는 부분이면 0.8배 정도면 PBR 거의 유사하게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쉽지 않은 모멘텀이죠. 알겠습니다. 아유 현대차도 마지막으로 봤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시간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비염 이슈로 마지막 그 남은 시간을 굳이 대표님께 막 쥐어 짜내진 않으려고 하는데 혹시 답답하거나 말 못한 얘기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에휴, 그러면 현대차는 네. 8월달에 대반전이 나올 겁니다. 8월에요? 예, 그냥 기다리십시오. 지금 네. 이 상태에서는 기대감 빠지고 네. 이 정도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또 올라갈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토요타 아까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토요타도 6월달 초반대가 고점이었습니다. 한 30% 40% 빠졌을걸요. 미국 자동차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는 게 이게 뭐 때문에 빠졌냐면 유가 때문에 빠진 겁니다. 유가에 대한 부담감들 그대로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노조 강력하잖아요. 노조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현대차는 로봇으로 도망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가 인베스터 데이에 8월 달에 자세하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다 인수한 거 그에 따른 효과 그리고 또 IPO 일정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바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